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4일 새벽이 됐습니다. 전우식입니다. 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세상이 미친 걸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다들 머리가 굳어 뇌가 굳어서 균형 감각을 잃은 걸까요? 설 연휴가 시작됐을 때 설 민심을 노려 만들어질 수 없는 정당이 급조되었습니다. 이른바 개혁신당입니다. 한쪽은 정초에 국민에게 큰 선물을 줬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비판하는 쪽, 다른 쪽은 먹지 못하는 잡탕밥이라고 합니다. 어느 것이 맞을까요? 언론은 총선 57일을 남겨두고 8년 만에 3자 구도가 됐다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민주당, 여기에다가 개혁신당, 이래서 3자 구도가 됐다. 과연 그렇습니까? 그런데 만약 개혁신당이 3자 구도의 한 축이 된다면 역설적으로 그건 우리 민주주의를 20년 이상 후퇴시킨 비극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헌법 8조가 상징한 정당은 같은 이념, 같은 정책으로 뭉쳐 정권을 획득하려는 결사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일들이 최근 연이어 벌어지고 있습니다. 상권 분립의 기초를 이루는 의회 구성의 한 부분인 비례대표 선거제를 사실상 혼자서 결정한 이재명이 그렇습니다. 선거제도를 어떻게 한 사람이 결정을 하는 겁니까? 한때 좌파들에게 괜찮은 지도자 이미지를 심었던 이낙연 역시 정당은 그냥 권력을 잡기 위한 패거리라는 걸 이번에 보여주었습니다. 그 빅텐트 가설 극장엔 20대 약관인 나이에 하버드대를 다녔다는 이력 하나만으로 이 나라 보수 정당의 지도부에 당당히 입성하면서 정치에 입문을 했던 이준석도 있습니다. 그는 세 차례나 낙선한 정치 지망생임에도 당 대표까지 꿰찬 다음에 이번에 탈당을 해서 이낙연 등과 빅텐트를 치는 묘기를 선보이는 중입니다. 이들은 모두 우리 정치를 20년은 좋게 후퇴시킨 자들입니다. 부끄럽지 않은가요? 정당이 정권을 획득하기 위해 모인 같은 이념을 가진 사람들의 결사체라면 이들이 만든 정당은 정당이 아니라 팬클럽이자 입신양명을 노리는 자들의 패거리일 뿐입니다. 문자 그대로 붕당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여야 모두 이 가설 건물 같은 급조된 정당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언론 표현을 빌리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2030의 중도층에게 외연을 넓히려는 일에 장애물을 만난 셈입니다. 야당 역시 친명이 비명을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막상 어제 신문에서 제 눈길을 끈 뉴스는 다중채무자가 역대 최다라는 뉴스였습니다. 세 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이른바 다중채무자가 작년 9월 말 기준 다시 2만 명이 늘어서 450만 명이나 됐습니다. 이쯤 되면 고금리 상황에서 중산층의 일각이 지금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다고 할까요? 당연히 상환 능력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달 이상 연체를 의미하는 평균 연체율이 1.5%에 이르러 2019년 3분기 후에 최고입니다. 이 중산층 붕괴를 막아야만 이 나라가 삽니다. 단지 여당이 살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나라가 살려면 중산층 붕괴를 반드시 막아야만 합니다. 그래서인지 어제 조선일보 헤드라인은 예사롭게 보이지 않습니다. 대학 학자금 중산층까지 국가가 지원한다. 정부가 중산층에 대한 국가 장학금 지원을 대폭 늘려서 현재 전체 대학생의 절반 정도가 받던 국가 장학금 혜택을 최상위 계층, 그러니까 20%를 제외하고 중산층까지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소득 상위 20%만 제 돈으로 공부하고 80%는 국가가 학비를 책임을 진다고 하니 참 좋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정부의 이런 등록금 부담 제로화 방침으로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등 관련 부처는 소득 하위 80%까지 장학금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미 국가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지원 그리고 근로장학금 등에 소요되는 예산은
무려 4,335건으로 늘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정치 뉴스입니다. 어제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 27부에서 백인동 사건 로비스터 김인섭에 대한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5년에 추징금 63억 5,700만 원. 김인섭은 2015년 9월부터 작년 3월까지 백인동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알선 대가로 민간업자인 정바울에게서 이 77억 원을 수수하고 5억 원 상당의 한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작년 5월에 기소되었습니다. 이 5억 원 상당의 한바식당이라는 것은 검찰의 주장입니다. 김인섭은 작년 가을에 보석으로 석방이 되는데 이번에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이재명이 배임 혐의로 기소된 백인동 특혜 개발 사건에 관한 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김인섭은 이재명의 성남시장 선대본부장 출신이죠. 그래서 성남시 주변에서 허가방이라는 말까지 들은 최고의 로비스트입니다. 말하자면 허가권자인 성남시장이 바로 이재명이었으니 허가방이라는 말이 뭘 의미하는지는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밖에서 이런 말이 도는데 부패 지옥이다 이런 표를 만들어서 화장실에 붙여놓았다고 하니 정말 기가 막힙니다. 재판부는 김인섭의 로비로 이재명의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직접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김인섭의 유죄 판결은 이재명의 유죄 판결도 다가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판부는 김인섭이 성남시 정책비서관이던 정진상 등을 상대로 로비를 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김인섭은 이재명, 정진상의 직무인 백인동 사업 관련 인허가 알선 등에 관해 민간업자로부터 74억 5천만 원의 현금과 한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것이 인정된다. 정진상에게 청탁하는 대관 작업 외에 구체적인 역할이 없어서 알선이 대가가 아니라면 거액을 지급받을 이유가 없다고 재판부가 본 것입니다. 이 판결은 지금 서울중앙지법 합의 33부에서 재판 중인 이재명의 백인동 재판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재판부가 이재명의 최측근인 정진상에 대한 김인섭의 구체적인 로비 정황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정진상이 그 로비를 받았지만 결정권자는 이재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김인섭의 유죄 판결은 이재명에게 영향이 가는 것입니다. 검찰은 백인동 사건과 관련해 작년 10월 이재명과 정진상을 배임죄 공범으로 기소했습니다.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백인동 아파트 개발 사업 과정에서 이 브로커 김인섭의 청탁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를 하고 민간업자에게 단독 사업권을 줘서 공사에 약 2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 바로 배임죄 내용입니다. 민간업자 정바울은 김인섭을 영입한 뒤에 성남시로부터 부지용도 4단계 상향 조정, 그러니까 자인녹지에서 준주거지로 4단계나 올렸고, 그리고 임대아파트 비율을 10%로 축소, 90%에서 10%로 축소를 했고, 50m 불법 웅벽 설치, 그리고 기부채납 대상 변경 등 각종 특혜를 받았습니다. 제대로 한탕 해먹은 것입니다. 검찰은 백인동 개발 사업으로 민간업자가 1,356억 원의 이익을 얻었고 브로커 김인섭은 청탁 대가로 77억 원을 받아 청했다고 했습니다. 언론은 분양 이익까지 3,100억이 넘는 이익금을 청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죠. 자, 이러자 이재명 진영이 다급해진 걸까요? 정진상 변호인단이 어제 입장문을 냈습니다. 김인섭으로부터 백인동 사업과 관련하여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탁을 제3자에게 전달한 사실도 전혀 없다. 그러니까 이재명으로 가는 통로를 차단을 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과연 그게 뜻대로 될까요? 참으로 뻔뻔스럽다고 할까요? 마치 오랜 독립운동을 한 투사가 광복이 된 조국에 돌아온 듯한 멘트를 해대고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이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2일 오후 봉하마을 노무현 묘역에 참배를 한 뒤에 무도하고 무능한 윤석열 검찰 독재, 조기종식과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불쏘시개가 되겠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떠한 난관도 끓이지 않고 불쏘시개가 돼서 제가 하얗게 타더라도 걸어가겠다. 도대체 조국은 민주공화국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는 그가 법학을 전공했다는 걸 톡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는 자신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됐을 때 제 역할은 검찰 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였다고 했습니다. 조국이 창당을 예고하자 한동훈이 조국은 병리병 제도에서는 배지를 달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며 맞받았습니다. 한동훈은 13일 오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조국의 총선 출마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100% 북한처럼 동의했다는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의 문제점을 보여준다. 조국은 우리가 주장하는 병리병 제도에서는 절대로 국회의원 배지를 달 수가 없다. 한편 한동훈은 이재명의 법인카드 유용 혐의를 계속 짚었습니다. 그는 국민들 대신에 질문을 드리겠다며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이 대표는 공금 법인카드로 1,000만 원어치 과일 사먹은 게 사실이냐? 과거 명절 제사상도 공금 법카로 하시던 의혹이 있는데 그게 사실이냐? 그건 이미 언론에서 추적해서 결론이 난 문제죠. 그 다음 질문도 이재명으로서는 참으로 곤혹스러운 질문입니다. 응급 헬기 특혜가 본인이 결정한 게 맞는지, 굳이 왜 헬기를 타고 가겠다고 한 것인지 묻겠다. 한동훈은 이 질문에 한 번도 답을 못 들었다며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답을 안 하는 것도 답이다. 국민이 보고 계신다. 한동훈은 또 13일 운동권 출신 정치인을 독립운동가에 비유한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포문을 열었습니다. 자신이 8.6 운동권 청산론이 해방 직후에 친일파의 논리와 똑같다고 말을 한 홍익표의 주장에 반박을 한 겁니다. 민주당은 뻑하면 이른다. 국뽕 정치를 하기 위해서 친일파 대 독립운동, 이런 이미지를 자꾸 사용한다. 본인들과 정말 안 어울린다. 그러면서 한동훈은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그분들이, 그러니까 독립운동가들이 돈 봉투 돌리고 재벌한테 뒷돈 받고 룸살롱 가서 여성 동료에게 상욕을 했나?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로 구속기소된 송영길과 그리고 5.18 전야제 때 광주 룸살롱, 그 룸살롱이 아마 새천년 NHK인가 그랬죠. 그 룸살롱에 갔다가 이를 지적한 동료 정치인 임수경에게 욕을 한 우상호 등을 가리킨 것입니다. 다시 한동훈은 갖다 댈 걸 갖다 대야지,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라면서 이렇게 쏘아붙였습니다. 자기들과 독립운동가가 뭐가 비슷하다는 건가? 좋은 건 자기들끼리 다 해먹고 있지 않나? 앞으로 586이 786이 될 텐데 독립운동가들이 그런 분들인가? 만주에서 그렇게 살았나? 한동훈이 자신의 정치활동을 비판하고 나서자, 그런데 이번에는 조국도 참지 않았습니다. 조국은 13일 부산 민주공원에서 신당 창당을 선언했죠.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인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부터 공개하라. 그리고 고발사주 의혹으로 문제의 고발장이 접수되기 전에 손준성 등과의 단체 카톡방에 60개의 사진을 올렸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밝혀주길 바란다. 그러면서 조국은 한동훈 위원장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입장을 표시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한 답부터 하고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하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조국이 만드는 당은 정말 성공할까요? 아니 만들 수나 있을까요? 민주당은 지금 난감해하고 이준석 등 이른바 개혁신당은 자신들과 연관시키지 말라고 고개를 젓습니다. 조국은 기자들이 비례대표냐 지역구 출마냐 이렇게 묻자 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정당은 동지와 같이 하는 것이다. 그리고 법과 함께 하는 것이다.
제 개인이 마음대로 이런다 저런다 할 수 없는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 정당은 공당이니만큼 모인 분들이 원칙과 절차를 정할 것이다. 글쎄요, 조국 신당에 얼마나 많이 모이들까요? 조국은 여러 사람이 돕고 있고 손을 내밀어 주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다른 뉴스입니다. 설 연휴 참 그냥 넘길 수 없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조선일보 인터넷판에는 참 재밌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배달 초밥 먹는 죄수번호 4421. 누구일까요? 4421을 이재명이라고 생각한 지지층은 넷플릭스 시리즈 살인자 땡난감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목은 살인자 그리고 땡난감인데 주인공 이름이 장난감입니다. 성이 장시고 이름이 난감입니다. 불매운동에 나서겠다는 목소리까지 지금 나온다고 합니다. 드라마 속 비리 캐릭터 형성국 회장이 원작 웹툰에는 없는 설정까지 곁들여 이재명을 연상케 만들어졌다는 이유였습니다. 솔직히 신문에 난 형성국의 이미지와 이재명의 얼굴은 아주 비슷해 보였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넷플릭스는 지난 9일 시리즈 살인자 땡난감을 공개했습니다. 이 시리즈는 이미 13년 전인 2010년 7월부터 2011년 6월까지 네이버에 인재가 된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입니다. 우연히 살인을 시작하게 된 평범한 남자와 그를 쫓는 형사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7화의 등장인물인 건설회사 회장인 형성국이라는 인물을 표현하면서 의도적으로 이재명이 연상되도록 각종 장치와 설정을 넣은 게 아니냐는 것이 이재명 지지층이 가지는 불만의 핵심입니다. 넥타이 무늬까지 비슷하더군요. 그들은 형성국의 외모는 물론 검은테 안경, 백발을 뒤로 빗어 넘긴 헤어스타일까지 이재명을 떠올리게 한다고 주장합니다. 드라마 속 형성국은 조폭과 검사 등 인맥을 적극적으로 이용합니다. 제가 웃음을 터뜨린 부분은 기사의 이 대목입니다. 극중 전직 형사는 뒷골목에서부터 윗대가리까지 친구분들이 어찌나 많은지라고 비꼰다. 그런데 외모보다 더욱 논란이 된 것은 드라마에서 표현된 형성국 회장의 실정입니다. 우선 형성국 회장의 딸 이름이 형지수입니다.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죠? 어쨌든 이미 널리 알려진 이재명의 과거 욕설 논란이 4글자 중에 그러나 형지수 다음에 글자 한자 또 돼 있죠. 이 4글자 중에 3글자만 따서 만든 이름이 아니냐고 이재명의 지지층은 의심합니다. 욕설 논란이 한창일 당시에 온라인에서는 비속어 필터링을 피할 목적으로 이 형 그리고 수 뭐 지 또 한 글자 이 4글자를 순서만 마음대로 바꿔 부르는 일종의 밈, MEME 이 밈이라는 온라인 놀이에 그게 유행이었습니다. 기자는 형성국 회장이 교도소에 수감됐을 때의 모습을 회상하는 묘사도 주목을 받았다고 썼습니다. 과거 형성국은 횡령과 재건축 수주 비리로 수감이 되는데 수감 전 검사들로부터 잠깐만 다녀오시면 된다는 귀띔을 받았습니다. 수감된 형성국은 접견실에서 부하가 사온 외부 음식인 초밥을 먹습니다. 하필이면 초밥입니다. 형성국은 장어 위주로 좀 사오지라면서 초밥을 먹을 정도로 아주 여유 있는 모습입니다. 초밥은 소고기와 함께 이재명과 김혜경의 법인카드 유용 음식 배달 의혹의 대표적인 메뉴죠. 더욱이 원작에는 접견 때 음식을 먹는 장면이 없다고 합니다. 감독이 만들어 넣은 겁니다. 그런데 이때 거의 죄수복 왼쪽에 새겨진 죄수번호는 4421입니다. 이 번호는 원작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지지층이 이 숫자에 주목한 것은 무슨 이유에서일까요? 바로 성남시로부터 대장동 아파트 부지 6개 블록을 공급받은 제일건설이 올렸던 분양 수익금 총액이 4,421억 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은 김만배, 남욱 등 대장동 업체들의 수익과는 전혀 다른 돈입니다. 재밌는 비교는 또 있습니다. 이후에 형성국 회장은 살해 위협에 처하는데
가해자는 형성국의 목 부위에 흉기를 들이대면서 경동맥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최근 가덕도에서 이재명이 당하는 비슷 상황을 떠올리게 하는데 놀랍게도 이 내용은 원작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재명 지지층은 지금 불만을 넘어 분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외모만 닮은 게 아니라 그냥 노렸네. 제일한 놈들 의도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 기사 아래 그런데 댓글이 또 저를 웃겼습니다. 필명 좌직사 우필생이라는 분이 쓴 글은 문자 그대로 촌철살인이었습니다. 도둑의 발은 항상 저린다. 친명친문 갈등엔 문명 충돌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 문명 충돌. 그런데 문재인은 명문정당이라고 그랬죠. 먼저 이재명이 자다가 봉창 두들기는 듯한 소리를 했습니다. 친명 비명 나누는 것은 소명을 외면하는 죄악이다. 언제부터 이재명이 소명의식을 찾았습니까? 공친을 두고 친문, 친명 내분이 고조되면서 언론에서 문명 충돌, 문명 대란으로 지목받자 이재명이 통합을 주문한 것입니다. 도대체 지금까지 민주당을 친명 일색으로 장악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상민이 탈당한 명분도 당의 이재명 사당화였습니다. 이낙연과 원칙과 상식 3연방 탈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도 이재명은 당의 친명 비명 대립이 남 탓이냐 했습니다. 이재명이 지난 9일 밤 페이스북에 단결만이 답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는 저와 우리 진영에 주어진 소명의 무기를 되새긴다며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국민의 삶을 방기한 정권을 심판하고 민주주의, 평화, 민생, 경제를 되살려 국민께 희망과 미래를 드려야만 한다. 이런 사람이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어떻게 견뎠을까요? 문재인 정권이야말로 바로 이 말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이재명은 소명을 다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용 가능한 자원을 모두 모아서 총력을 다해야 가능한 일이다. 계파를 가르고 출신을 따질 여유가 없다. 이재명은 시스템을 통해 능력과 자질이 국민의 기대치와 눈높이에 부합하느냐가 유일한 판단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그런데 이미 국민은 이재명의 도덕성과 자질이 이번 총선 민주당 공천의 바로미터, 그러니까 기준이 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실형 선고를 받은 황운하와 뇌물수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노웅래가 후보 적격 판정을 받을 리가 만무할 테니 말입니다. 어쨌든 이재명은 통합을 외치고 있지만 당내에서는 이미 다른 말이 무성합니다. 최민계 주하장 정승원은 7일 라디오에 나와 지난 대선 패배를 두고 이재명 대표가 내가 가장 큰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을 했지만 한편에선 문재인 정부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는 측면에서 책임이 있다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며 친문의 책임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정책, 조국 사태, 일방적인 소득주도 성장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분들이었다. 공천관리위원장 임혁백은 윤석열 정권 탄생에 기여한 이들의 책임 있는 자세를 언급하며 한 발 더 나갔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의 검찰 정권 탄생에 기여한 분들은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그 사람들이 과연 친문뿐일까요? 윤석열 정부 탄생에 기여한 사람들이 과연 친문뿐입니까? 이 같은 발언들은 명백한 친문 불가론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친문 진영이 반발로 이어졌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게 그렇게 어렵나? 이게 당신들이 민낯이다. 이 국민의힘 박정하 대변인이 10일 민주당 우상호를 향해서 쏘아붙인 말입니다. 우상호는 JTBC 유튜브에 출연해서 본색을 드러낸 바가 있죠. 그는 지난 8일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한동훈이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만약 검사 독재가 있었다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금 감옥에 갔을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한 데 대해 막말을 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하고 땡이야. 이 X에 무슨 글자가 들어갈지 다들 알고 계시죠? 그걸 유튜브 방송이지만 방송에서 직접 한 겁니다. 쓸데없는 소리하고 땡이야. 솔직히 한동훈이 말은 틀렸습니다. 제 법률 지식으로는 검사 독재가 아니라도 이재명은 충분히 감옥에 갔을 정도의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이른바 파렴치 범죄 피의자입니다. 그는 파렴치 범죄, 말하자면 자범인데도 정치범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작년 9월 26일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을 때 심사를 맡은 유창훈 판사에게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으로 해줄 것을 업소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도 이 정도의 범죄 혐의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데 충분하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 카타르에서 축구 후진국 요르단에 참패하고도 빙글거리며 돌아온 클리스만에게 국민적 분노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는 귀국 이틀 만에 미국 집에 갔습니다. 그를 국가대표 감독으로 추천한 자는 왜 아무런 말이 없습니까? 그 국가대표로 추천한 분 다들 알고 계시죠? 결자 해지. 세상의 모든 일에 매듭을 묶은 자는 당연히 푸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우책이었습니다.